이번 시간에는 4장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약물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전구 약물. 약물 대사는 주로 이제 외부 물질인 약물이 체내 밖으로 빠져나가기 용이하게 하는 형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과정이겠지만 몸에 원래 있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과정이 되고, 이제 이런 대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저희가 배웠었던 선도물질 최적화와 같은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회피가 100% 다 안 되겠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활성을 그대로 두면서 이런 회피를 하려고 했는데, 회피는 되지만 활성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구 약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전구 약물을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용성 같은 걸 높여서 막투가도를 높인다든지, 수용성을 높여서 주사제로 더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전구 약물 프로드럭 자체는 약효가 없습니다. 보통은 약효가 없고, 체내에 들어가서 전달이 되거나 안정성 있는 걸 확보해서 들어간 다음에 얘들이 분해가 돼서, 그러니까 대사 요소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해가 돼서 모약물, 그러니까 드럭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드럭이 실제로 이제 약효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도입하는 이유는 의학화학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이 모약물의 이제 액티비티가 너무 변해버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의 개발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약물의 이제 흡수, 대사, 배설, 분포, 이런 ADM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이제 개선을 하거나 또는 이제 독성을 줄이거나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전구약물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전구약물은 활성이 없는 화합물입니다. 자체는. 그렇지만 체내에서 어떠한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활성을 갖는 약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전구약물을 고려하는 경우는 이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개발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의 체내 흡수, 그러니까 너무 수용성이 높아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지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모든 약이 경구용 약물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응급 환자라든지 누워 있는 환자, 이런 경우 링겔을 통해서 주사제 형태로 가야 될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도리어 녹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용해도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영역, 예를 들어 뇌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표적 지향적인 것들도 이런 프로드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효과는 너무나 좋은데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계속 보관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용해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질환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향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 계열의 약이라든지 이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급격하게 확 올라가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서서히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약물이 이제 독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활성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보통 먹기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별로 막 자극적이거나 이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행히 제형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이제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약간의 의학화학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제형화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이제 제재와 관련된 쪽에서 약간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막투가도, 그러니까 위장관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용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관벽은 당연히 세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질도를 가지지 않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높은 약물들, 굉장히 포르한 약물들은 이제 흡수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구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경구투여를 만약에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장관 흡수가 잘 된 다음에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겠죠. 이런 이제 대사가 일어난 이후에 원하는 부위로 가는데, 이제 대사가 돼서
프로드럭이 대사가 되면 약물로 가겠죠. 당연히 드럭으로 가니까 이 드럭이 실제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드럭을 만약에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흡수가 안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흡수가 일어나는 부위들의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성을 증가시키거나 지용성을 증가시켜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는 멤브레인을 투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용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드럭은 들어가면 얘기했듯이 결국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된 이후에는 체내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거나 한 효소들에 의해서 원래 모약물로 신속히 전환이 되는, 이 과정이 느리면 이제 천천히 약물이 릴리즈가 되는 거고요. 너무 빠르면 것도 실제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유효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구약물을 사용해서 특정한 영역,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각막에만 작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부작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제 항염증제, 피부에 뭐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글루코코티코이드 계열의 약물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 약물 중에 하나인 플루시노나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 같은 경우 원래가 여기 OH 부분에 이렇게 알코올 두 개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피부로 했을 때 흡수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스탈이라고 하는 형태, 아스토나이트 형태의 아스탈로 이렇게 프로텍션을 해놓게 되면 이게 지용성이 높아지니까 들어가서 체내에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 OH를 가지고 있는 원래 모약물이 나타나서 흡수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피베프린이라고 하는 이제 에페드린, 중추신경 흥분제 중에 하나인 에페드린, 이제 실제 각막 같은 데서의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용성이 낮으면 여기 OH가 있게 되면 당연히 지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피발이라고 하는 에스터 형태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각막의 투과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카복시산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수용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에스터로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지용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투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카복시시드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카복시시드 같은 것들이 이온성 결합에도 참여하고 수소 결합에도 참여하는 펑셔널 그룹이다 보니까 특정한 이런 표적의 단백질의 파마코포에 결합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없앨 수는 없어서 뭐 바이오 아이소스터 치환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다 안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스테르를 도입한 전구 약물로 경구용이 최적화될 수 있는 쪽으로 보통 약물을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로도 프로드럭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에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드럭 중에 제일 잘 알고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타미플루가 실제로는 딱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가장 이제 잘 알려진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명칭이 이제 오셀타미비어에 해당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이제 카복시시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데, 근데 수용성이 높으니 경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에틸에스터 형태로 바꾸게 되면 체내에 들어가서 원하는 부위까지 전달이 되고,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떨어진 게 결국 약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카복시시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펑셔널 그룹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마코포와의 결합이 중요한 상태. 그래서 이거가 그대로 있으면 경구 흡수가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에스테어로 만들어주면 당연히 지용성이 증가를 할 거고, 극성은 감소를 하니까 막투과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런 대표적인 게 처음에 저희 이제 몇 번 예로 나왔었던 분자구제 확장이라든지 이런 선도물질 최적화에서 나왔었던 에날프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카복시시드가 안 그래도 하나가 있는데
한 개 더 있으면 당연히 수용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에스터 형태, 에틸 에스터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체내에 들어가서 에스터가 끊어지게 되고, 이 부분 이제 결합에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에이스 저해제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캔더삭트렐 렛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5 인단일이라고 하는 형태의 에스터를 해서 이제 끊어주게 됩니다. 에틸보단 얘는 더 잘 끊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의 이제 작용 시간이라든지 작용 개시 시간이라든지 약용 지속 시간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에스터가 동일하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메틸이나 에틸 에스터 같은 경우는 체내에 있는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금방 끊어질 수가 있을 거고, 좀 덩치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덜 빨리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적인 영향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구약물 만들 때 그냥 그러면 에스터만 만들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에스터들에 대한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파트, 그러니까 카복실시드가 약물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알코올 파트를 일렉트로 위드로잉 그룹이 많이 도입된 에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수분해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일렉트로 위드로잉 그룹의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더 빨리 분해가 되게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인덕티브 이펙트를 이용해서 좀 더 가수분해가 더 이탈기에 알콕사이드 이런 환경에서 가수분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는 이제 뭐 가수분해가 되는 반응성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더 빨리 분해가 되겠죠. 너무 빨리 분해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전구 약물은 에스터 같은 경우 특히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에스터가 얼마나 빨리가 분해가 되는지, 흡수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이 사이클로, 예를 들어서 프로페인으로 있는 형태의 에스터랑 콘주게이션 되어 있는 형태의 알킬이 붙어 있는 거랑에 따라서는 이게 끊어진 속도들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전구약물을 고려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약효가 발현되는 것도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맞춰야 되고, 나와 있는 약들은 여러 가지 전구약물들을 고려했을 때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로 이제 마찬가지 이런 이제 지용성 같은 거를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는 N-메틸을 시키는 겁니다. N-나이트로젠 부분에 알킬레이션을 시켜서 당연히 지용성을 높이는 부분. 그냥 NH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 간대사 효소에서 디알킬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끊어지기가 용이할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대사도 물론 일어나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이제 헥소 바비톤 같은 경우 이제 수면제나 항경련제로 사용은 되는데 지용성이 높으니까 경구로 들어가게 되고, 체내에 들어가서 간대사 효소에 대해서 끊어지면 원래 이제 약효를 가지게 되는 NH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수분해 효소거나 이제 간대사 효소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보통 지질도를 높이는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체내에 있는 이제 특정한 수송 단백질, 이제 막을 통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송 단백질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주로 이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 아미노에시드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많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항파킨슨제의 질환의 치료제라기보다는 이제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보도파. 원래는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니까 도파민은 늘려야 되는데, 이 도파민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해도 흡수가 안 됩니다. 특히 BBB를 통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거의 어려운 약물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내인성 신경 전달 물질들이 체내에 이제 생성되는 이제 바이오 합성이 되는 이제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 전 단계가 이제 레보도파라고 얘기를 하는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레보도파는 이 카복실시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얘가 없어지게 되면 도파민이 되는데, 이 카복실시드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아미노에시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아미노에시드 유사하기 때문에 얘가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전달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자체는 BBB를 통과를 못하지만 레보도파는 극성이 도리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에시드 유사하기 때문에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전달된 이후에 디카르복실레이션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 도파민이 중추신경계 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질성이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뭐 에스터, 애시드가 있는 건 에스터, 뭐 나이트로젠이 있는 부분은 보통 N-메틸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만 특정한 수송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통 그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증거약물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수용성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게 너무 지용성이 높아도 약물의 투과도 같은 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용성이 너무 높은 경우 뭐 흡수가 된 다음에 뭐 지방으로 분포를 해서 원하는 부위, 약물의 작용 부위까지 못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 멤브레인 사이에 껴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수용성을 약간 높여서 흡수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이제 에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스테론 같은 경우 굉장히 지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라이신을 이렇게 에스터 형태로 붙여 놓습니다. 라이신은 나이트로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성이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수용성이 증가돼서 원래 에스테론보다는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가수분해 요소에서 이분이 끊어져서 라이신이 발생을 하고, 라이신은 원래 이제 체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애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독성이 없습니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약효는 에스테론에서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런 용해소가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은 수용성이 너무 낮은 주사제들. 주사제는 보통 수용성이 높아야지 바로 혈중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 프로드러그로 이용해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주의해야 될 거는 수용성이 있다 보면 물에 의해서 분해가 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구약물을 항상 만들 때는 약물이 화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냐,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여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가스분해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약효 성분이 나타나니까 이제 두 가지가 고려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고려하다 보면 못 만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약물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말의 형태로, 그러니까 녹여 놓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제이긴 하지만 물을 녹여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화학적인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항균제로 사용되는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항균제는 실제로 경구 투여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뭐 감염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경구로 줄 수는 없겠죠. 그럴 경우는 주사제가 필요한데, 이 자체는 경구 흡수율이 거의, 경구 흡수율은 좋지만 주사제로 사용하기에는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스터 형태, 쑥시닉 에스터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카복시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증가를 하겠죠. 그럼 주사제로 사용을 하게 되고 체내에 들어가면 가수분해 요소에서 이 부분이 꺼져서 원래 클로람페니콜이라고 하는 항균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수치네이트는 이제 체내에 원래 이제 존재를 하는 일종의 물질들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사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로 제제, 보통 이제 연고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보통 메틸 프레들리솔론이나 프레들리솔론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수용성이 엄청 낮습니다.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 OH 같은 것들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수용성이 낮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스테로이드성 골격은 기본적으로 지질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녹질 않게 되고, 이거를 수용성이 높게 하려고 이런 마찬가지 수시닉 에스터 형태로 사용해서 카복시시드에 이런 솔트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이, 화학적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분말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는 포스페이트 솔트 같은 것들도 이제 주사제나 점암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다음 클린다미신이라고 하는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시에 이제 주사제 이제 예를 들어서 녹였을 때 걔가 들어갈 때 통증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포스포닉 애시드의 이런 주사제로 바꿔주는 프로드럭을 사용하기도 하고, 국소마취제의 수용성 개체, 뭐 실제로 잘 쓰진 않는 국소마취제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런 아미노애시드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체내에 들어가면 가수분해가 되고, 이런 쪽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구약물을 이용해서 표적 지향성을 높이는 겁니다. 표적 지향성을 높인다라는 의미는 원하는 작용 부위에 더 잘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또는 이제 그냥 사용했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약물이 전달이 안 되지만 이렇게 바꿔줌으로 해서 전달이 되게끔 하는 것들을 할 때 이런 전구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살균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옥시 페니사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좌약의 형태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구로 했을 때 이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페놀송 H 두 군데를 아스틸레아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경구 흡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경구 흡수가 가능해지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흡수가 되면 안 되겠죠. 이제 장에 작용을 해야 되니까. 장에도 실제로는 가수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에 있는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원래의 장살균제 옥시페니사틴이 생겨서 장살균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추신경계 내에서의 이제 감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더 특화된 항생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항생제들은 특히 베타락탄계 항생제 같은 경우는 카복실시드 같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럼 기본적으로는 수용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BBB 통과를 못하겠죠. 그럼 뇌수막염 같은 데에 염증을 치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프로드럭을 사용해서 BBB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지용성을 가지게 만들어 주게 되고, 이게 BBB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작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뇌수막염에 대한 염증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베타락탄계 항생제는 수용성이고 능동수성에서 주로 이제 혈액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BBB를 통과를 못해서 중추신경계로 못 갑니다. 그럼 박테리아성 뇌수막염 치료제 같은 걸로 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표적지향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있는 표적지향기, 보통은 다이하이드로피리딜, 이제 피리딘에서 수소가 두 개의 리덕션이 되어 있는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걸 붙여놓게 되면 지용성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지용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체내에 들어가서 BBB만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효소에 의해서 옥시데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요 다이하이드로피리딘 링이 피리딘 형태로 바뀌면서 솔트가 되죠. 약간 이제 수용성에 해당되는 형태가 되고, 그럼 가수분해를 일으킬 수가 더 용이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가수분해가 되고 나면 남는 거는 이 떨어져 나온 부분과 실제로 약효를 나타내는 항생제가 남아 있겠죠. 그 항생제가 BBB를 통과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표적지향 약물로서는 메타나민이라고 하는 요로 감염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나민에 필요한 거는 포르말데하이드입니다. 포르말데하이드가 필요한데, 포르말데하이드는 실제로 그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겠죠. 원하는 부위에 가서 포르말데하이드가 생길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테나민 같은 경우는 pH 5 이상의 좀 더 강한 조건, 강산 조건에서는 자발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여기 있는 이제 가수분해가 되면서 보통 여기 있는 카본들이 실제로 포르말데하이드라고 하는 형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겨 있겠죠. 포르말데하이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민에 의해서 잡혀 있는 형태가 약물이 되고, 실제로 얘가 분해가 돼서 다음과 같은 포르말데하이드가 발생을 해서 얘가 이제 항균 활성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혈액 상태에서는 이 분해 조건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감염된 요로로 제거가 될 때는 보통 이제 산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산성화된 요 조건에서는 이 포르말데하이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설파계 항생제, 항균제들은 보통 항생제들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원하는 부위에 가서 작용을 하면 되지만, 장내에 어떠한 감염이 생겼을 경우는 장내에 머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이제 수치닐 설파사야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용성을 높아진 프로드럭을 만들어서 이게 위장관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위장관 흡수를 안 되게 만들어서 혈액내에도 흡수가 안 되고 장내에만 존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이제 ADC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종양 세포에 더 표적화해서 종양 세포를 더 선택적으로 해서 일반 세포를 건드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화학적 안정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약물. 예를 들어서 뭐 대사 안정성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겠죠. 너무 빨리 대사가 돼서 물활성화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도 약으로 썼을 때 경구 흡수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못해서 대사가 잘 일어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전구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프라놀이라고 이제 항고혈압제로, 뭐 지금은 이제 다른 좋은 약이 있으니까 크게 많이 사용은 안 하겠지만, 이 고혈압제 같은 경우는 경구토혈하면 퍼스트 패스 엘리미네이션, 초회 통과 효과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대사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약효 생성되기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OH 부분에 이런 프로드럭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날트록센 같은 경우 이제 아펜 중독 치료제, 몰핀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제 마약성 진통제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아펜 중독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몰핀의 이제 특징적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런 약물들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초회 통과 효과 때문에 불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페놀성 OH를 이용한 이제 프로드럭을 사용해서 더 잘 흡수가 되게 할 수도 있게 되고요. 항생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들도 수용액상에서 이제 너무나 잘 분해가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아스토나이드처럼 아민 두 개를 잡아놓은 형태로 만들게 되면 체내에 들어가서 가속내에 일어나서 엠피실린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분자 내 반응도 방지하고, 왜냐하면 이게 유클레오파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 자체가 유클레오파일로 작용해서 이 베타르탄님을 스스로 공격하는 경우도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화학적 안정성을 높이는 쪽에 프로드럭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물의 효능 지속 시간을 연장하기. 그러니까 서방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 체내에 들어가서 금방금방 분해가 되면 자주 먹어야 되겠죠, 약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자주 먹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선호를 하죠. 하루에 2번 먹는 것도 뭐 잘 까먹고 이러는 상태가 많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약물의 유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약을 이제 여러분이 먹게 되면 서서히 체내에서 농도가 이렇게 높아져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 근데 최소한 약효를 발휘하려면 이 정도 되는 수준을 유지해야 되면 이트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약효를 유지를 못하겠죠. 그럼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약을 복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단계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긴 약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면, 이게 짧다. 뭐 짧은 하루에 뭐 3번, 4번도 먹어야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결국 프로드럭을 사용해서 약물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안 좋으니까 서서히 약물이 올라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계속 면역 억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주 먹으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6-머캅토퓨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아자사이오프린이라고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체내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되고 나면 약효가 나타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전환을 시키게 해서 만들어주는 약이 있게 되고요. 진경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진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이아제판 같은 경우도 엠메틸레이션을 통해서 뭐 지용성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메틸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약물의 지속 시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는 이제 노르 다이 아제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노르가 붙는 거는 대부분 나이트로젠 부분에 어떤 거에 떨어져 나갔다, 알킬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물 이름 앞에 이렇게 노르가 붙는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아민에 무슨 알킬기가 하나가 붙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방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서서히 약물이 하나씩 10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다 10개가 약효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개 이렇게 가는 약들을 보통 서방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에스터로 만드는데 굉장히 롱체인 에스터를 만듭니다. 체인이 긴 것들, 여기서는 체인이 8개, 9개짜리 이런 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수분해 요소가 접근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짧으면 가수분해 요소가 확 와서 바로 이걸 다 끊어버리는데, 이 길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뭐 신경안정제라든지 향정신병제로 쓰는 할로페리돌 또는 플루페나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체내에서 중추신경에 대해서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너무 지질성이 높게 되면 이제 흡수도 같은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도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항말레리아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사이클로구아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독성이나 부작용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약물이 이제 너무나 좋은 약인데 치료 개수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독성이 나타나는 약물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것들도 좀 전구 약물을 이용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LDG라고 하는 약은 아비자폰이라고 하는데 다이제팜이 특정하게 이제 부작용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보통 졸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인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운전을 하거나 공장에서 기계 같은 걸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은 졸음은 굉장히 큰 부작용입니다. 이제 졸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해서 졸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약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LDG라고 하는 약은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다이제팜이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지느냐? 화학적인 반응의 전구체겠죠. 화학적 반응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이 라이신이 먼저 끊어지게 되고, 끊어진 라이신이 있지만 나머지가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컨덴세이션 반응을 통해서 이런 다이제팜을 형성을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이제팜이 나타나서 약효를 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 이제 좋은 해열 진통제이긴 하지만 이제 장점이 이제 위장 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위장 장애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부분이 카복시애시드와 페놀송에치가 같이 있을 때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에스터 전구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줄여줄 수가 있는 형태. 실제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아스피린 자체가 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구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다양한 전구 약물들이 더 존재하고 있지만 위장 장애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독성이나 부작용 치료, 녹내장 치료제로 사용된 에피네프린이 이제 뭐 투과도도 안 좋아서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부작용 같은 거, 왜냐하면 더 적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표적 지향정이 되기 때문에 각막으로 더 잘 들어가게 되고 표적 지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용성을 개선해서 원래 사용량보다 줄이게 될 거고,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독성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예가 되고, 그 다음에 파질린이라고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 사용하는 건 실제로 유효한 성분은 프로피오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자체를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성이 너무나 커서 직접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파질린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간 대사효소에서 이 아민이 떨어지면서 이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항암제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독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일반 세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나왔었던 항암제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데요. 머스타드 계열의 항암 알킬제로 이 부분 이제 알키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활성을 나타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경구 흡수하면 간대사를 통해서 되게끔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활성 성분은 얘지만 이 자체를 쓰기보다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로드럭을 만들어주게 되고 체내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가수분해가 돼서 간대사를 통해서 대사 효소에서 나타나게 돼서 원래 약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독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사이클로비아 같은 이제 항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원래 프로드럭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단에 있는 OH에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야지만 실제로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종의 이제 프로드럭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에 가서 요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포스폴레이션이 이렇게 뭐 2번, 3번 이렇게 돼서 DNA 폴리머라이즈에 작용을 해서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좀 더 표적에 더 잘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세포에는 덜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로 부작용도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펜시클로비어 같은 경우 이제 비형 간염에 사용되는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OH에 포스폴레이션 돼야지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 드럭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물의 실제적인 효과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먹는 사람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약이나 이런 걸 잘 못 먹으니까 시럽제로 일부러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쓴맛이 너무 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생기게 되겠죠. 또는 이제 통증이 유발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프로드럭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썰파기 항생제가 보통 이제 쓴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메틸레이션 하나만 시켜도 여기 아스텔라 시키거나 하게 되면 쓴맛이 많이 사라져 어린애들도 잘 복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위에 체내 들어가면 가수분해 요소에서 결단이 되고 원래의 약효 썰파기 항생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린다마이신 같은 경우 이제 쓴맛 주사시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포스포릭 애시드를 붙여도 통증을 감소할 수 있게 되고 에스터 형태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게 되면 긴 형태의 에스터를 만들어주게 되면 쓴맛도 안 납니다. 그런 것들도 전구 약물을 통해서 충분히 다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제형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전달을 잘하기 위한 제형들 이제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되고 뭐 알약일 때 캡슐제일 때 용해되는 속도도 다르고 용출률도 다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방제 같은 서방정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게 될 거고요. 또는 알약이 너무 크다 그러면 더 작은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약제약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장에서는 약물 대사 체내의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약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없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약물 개발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약물 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약물 대사가 좀 보통 일상 대사, 또 산화적 대사, 가수분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대부분 더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베타 글루코나이드 형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전구약물을 고려하는 이유는 기본은 전구약물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도물질 최적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전구약물을 고려해서 뭐 지용성을 개선하기도 하고 또는 수용성을 개선하기도 하고 목표 지향성도 높이게 되고 화학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약물의 지속시간 또는 이제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구약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이 끝났고 다음 장부터는 실제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약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